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차마 상상도 못할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올해 환갑을 넘긴 박숙자라고 합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보다 더 많아진 평범한 엄마죠. 서울 근교의 한 신도시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3층짜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남들처럼 특별할 것 하나 없었어요. 아들 민준이가 겨우 초등학교 6학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제 청춘을 전부 바쳐서 우리 민준이를 번듯하게 키워냈죠. 아들은 다행히 속이 깊고 엄마를 위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죠.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은행원인 서연이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며느리 서연이를 만났을 때부터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얀 얼굴에 조곤조곤한 말투, 단정한 옷차림까지 한눈에 봐도 반듯하고 교양 있는 아이였죠. 하늘이 제게 참하고 착한 며느리를 보내주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겉모습에 불과했죠. 결혼 후에 아들 내외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집도 넓고 신혼부부가 빚내서 전셋집 구하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먼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밥하고 빨래하며 온 집안 살림을 도맡았죠. 며느리는 퇴근하고 와서 편히 밥 먹고 쉬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늘 바빴고 저녁에 오면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기 바빴죠. 저는 그저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가 조금씩 제게 선을 긋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갑게 웃지도 깍듯하게 대하지도 않았죠. 제가 살림에 대해 한마디라도 거들면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결국 자기 방식대로 해버렸습니다. 한 번은 손주에게 과자를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님, 요즘 애들은 저희 때랑 달라요. 하는데 그 서늘한 말투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저는 제 분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괜히 아들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굳은 일만 도맡으며 두 사람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죠. 시어미는 며느리에게 한마디를 참아야 집안이 편안하다. 그래, 우리 아들만 행복하면 됐다. 나 때문에 부부싸움만 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 민준이가 사색이 되어셔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 말에 저는 들고 있던 간장 종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옷만 겨우 갈아입고 아들을 따라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바싹 마른 입술, 굳게 감은 두 눈. 의사는 며느리가 심각한 내부 장기염과 폐혈증 증세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 병을 키운 것 같다며 상태가 위중해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미울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기를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넋이 나간 아들을 보니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서연이 곁에 좀 있어주세요. 저는 어린 아들도 돌봐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잖아요. 엄마, 제발요. 다 큰 아들이 저렇게 애원하는데 어느 부모가 거절하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바로 짐을 챙겨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느리는 링거를 꽂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죠. 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닦아주고 다리를 주무르고 겨우 끓여온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벽 쪽으로 고개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심신이 지치고 예민해질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매일 며느리를 돌봤습니다. 옷을 빨고 식사를 챙기고 쓰레기를 비우고 아파할 때마다 간호사를 불렀죠. 이곳 간호사들은 참 친절했습니다. 특히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하나라는 간호사는 저를 유독 잘 따랐습니다. 그 간호사는 제게 어머님은 정말 국민 시어머니세요. 이렇게 며느리를 극진히 간호하는 분은 처음 봐요라며 농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죠. 내 아들의 아내고 내 손주의 엄마인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하지만 이번 나흘째 되던 날부터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꼭 하나 간호사가 붕대를 갈아주러 올 때만 되면 며느리는 제게 물을 사오라거나 하는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붕대 가는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기 민망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되자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빨리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격하고 말았죠. 며느리가 작은 쪽지 하나를 베개 밑으로 급히 숨기는 것을요. 저를 보자 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를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베개를 들춰보았습니다. 작게 접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차마 열어볼 용기는 나지 않아 의심스러운 마음만 가득 안은 채 조용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 간호사가 붕대를 갈러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달리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정리하는 척하며 등을 돌리고 서 있었죠. 며느리는 몹시 당황하며 손을 떨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나 간호사가 붕대를 가는 동안 저는 며느리가 침대 시트를 살짝 들어 그 밑으로 무언가를 밀어넣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 간호사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간호사가 묻더니 침대 시트를 획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낡은 붕대에 감싸인 작은 종이 뭉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뭉치를 풀어 안을 확인하더니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의사 선생님 불러요. 보안팀도요. 환자가 병실에 수상한 물건을 숨겼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침대 머리맡으로 물러서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의사와 간호사, 보안요원들이 순식간에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고요했던 병실은 순식간에 발소리와 다급한 목소리, 무전기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나 간호사의 손에는 피가 군데군데 묻은 갈색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의료용 붕대로 감싸 위장한 흔적이 역력했죠. 며느리는 새하얗게 질린 채 침대 모서리를 꽉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죠. 저는 시어머니입니다. 지난 며칠간 이 아이를 밤낮으로 돌본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집에 있는데 저는 며느리를 보며 아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공포였지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알 수 없었죠. 잠시 후 병원 보안팀장과 당직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고 며느리만 남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실을 나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옷자락만 꽉 쥐고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죠. 복도에서 하나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 종이 뭉치 안에는 진료기록부, 사본이랑 처방전, 그리고 손으로 쓴 이상한 메모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병실 정보를 빼돌리려는 것 같았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 중이세요.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환자는 처음 봐요. 저는 하는 짧은 신음 말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 간호사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께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서연이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 종이들은 대체 뭐였을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조차 말 못할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30분쯤 지났을까? 의사가 저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핏기 없는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정황상 이상한 점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아직 안정이 필요하기에 경찰이 오면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저도 굳이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침묵만이 병실을 감돌았죠.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말하기 어렵구나. 내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와주렴. 일이 생겼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7시도 되기 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서서 지난밤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이 올 거라는 대목에서 아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야? 서연이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그냥 나 혼자 간직해야 할 정보가 있었을 뿐이에요. 누구 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붉어진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너 혼자 간직해. 피 묻은 붕대 밑에 숨겨야 할 만큼 범죄자처럼 위장하면서까지. 말해봐. 저는 아들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낮추라고 신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관 2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의사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간단한 소개가 오간 후 그들은 서연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기록을 보관, 은닉한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병원 행정실이 아닌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 눈을 보니 분노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쨌든 제 며느리이자 제 손주의 어미니까요. 아이는 경찰을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 서류들은 제 것이에요. 제 처방전 사본과 진단서들이죠. 제가 그걸 따로 보관한 이유는 이 병원 안에서 누군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망상이라고 생각하실 거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 제 치료약에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병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도 제 몸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제가 먹는 약의 색깔이
2번이나 다른 걸 받고 그 약을 먹고 나면 구역질과 두통에 시달렸어요. 손이 떨리기까지 했고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약 봉투, 처방전 하나하나를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약은 정해진 처방에 따라 조제됩니다. 환자 한 명에게만 이상한 약이 지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치료 기간 동안의 약물 지급 과정을 전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아들 민준이는 그제야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죠. 정말 그런 거였다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이렇게 몰래 해야만 했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무서웠어. 망상 취급받을까봐 무서웠고 만약 정말 누군가 날 해치고 있는 거라면 증거도 없이 섣불리 말했다가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어요. 형사는 수첩을 덮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거한 서류는 저희가 잠시 보관하며 조사하겠습니다. 병원 측과 협력하여 약물과 치료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할 거고요. 일단 형사적인 혐의는 보이지 않으므로 정식 수사로 입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 앞으로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아이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아침 이후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부터 의사까지 모두가 저희 가족을 힐끔거리며 피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해야 할지 아니면 사람을 살려야 할 병원이 오히려 환자를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저는 병실 한쪽 구석에 앉아 묽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며느리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예전처럼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지만 아주 느리게 먼 곳을 바라보는 공허한 눈으로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힘을 내려면 좀 먹어야지.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어머니, 숨겨서 죄송해요. 어머니랑 민준 씨까지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연이가 지난 3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저를 피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머님이라고 불렀었죠. 이 바보 같은 애야.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있었어도 아이가 쓰러진 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연이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그날 오후 경찰과 함께 왔었던 과장 의사가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왔는데 안에는 약 몇 알과 처방전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저희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환자분께 지급된 처방전과 실제 받으신 약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 며칠 사이 고의로 약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약제과의 CCTV를 확인하며 전체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이의 손을 잡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죠. 그럼 병원 내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가요? 의사 선생님?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약들은 모두 같은 야간 근무조에서 지급되었고 약을 전달한 사람은 박군이라는 인턴 간호사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던 이틀 동안 앳된 얼굴에 마른
체격의 한 남자, 인턴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약을 나눠주러 들어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실습생이려니 하고 넘겼는데 세상에,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민준이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비번이라 현재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몸을 떨기 시작했죠.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독였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으니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의사가 돌아간 후에도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들을 돌봐주는 분께 전화를 건 후 복도로 나가 경찰과 통화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곁에 앉아 있었죠. 서연이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을 믿으세요?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널 안 믿으면 누굴 믿겠니?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단다. 넌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야. 이 일에는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어. 그 말에 서연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의 그 차갑고 도도한 모습도,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도 그 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 어느 때보다 아이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 창문 밖을 스치는 그림자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며느리의 입을 막기 위해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검은 손이 있다면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닐 테니까요. 새벽 1시가 넘었을 무렵 제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림자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의 불빛 덕분에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 간호사도 낮에 봤던 의사도 아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 뒤돌아서더니 쏜살같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도 급히 따라 나갔지만 어두운 복도 저편으로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가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침대 옆 서랍장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숨겨둔 서류들 그 안에 있어요. 그걸 찾으러 온 걸 거예요. 저는 서랍을 열어 확인했지만 서연이가 따로 보관해 두었던 메모와 서류 사본들이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그들이 알았어요. 증거를 없애려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제 며느리가 옳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간밤에 있었던 침입 사건과 서류 도난 사실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즉시 병원 측에 3층 복도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경악하게 한 것은 3층 복도 CCTV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정확히 침입자가 다녀간 시간에 신호가 끊겨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든 형사 한 분이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손을 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다는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민준이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일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야 해요. 서연이를 이렇게 공포 속에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30년 전과 같은 익숙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린 아들을 괴롭히는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그날처럼 지금 저는 다시 제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때 미워했던 며느리를 말이죠.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병원 창가로 스며들 때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간밤의 충격과 공포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몹시 지쳐 보였죠.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경계하고 피하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곁을 지켰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더 어른스럽고 단호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아들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저는 아들의 마음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독살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후 복도 밖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관 3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지만 눈빛만은 매섭게 빛나는 중년의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하게 된 강력팀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본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아래층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흰 가운의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어젯밤 1시 12분경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3층 카메라가 꺼진 것은 명백한 고의적 행위로 보이며 현재 데이터 복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이와 서연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등받이의 등을 곧게 폈습니다. 그가 하려는 말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서연이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난당한 서류 중에 손으로 쓴 메모가 하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마치 약물 복용 일지처럼 기록되어 있었고 박군이라는 사람을 의심하는 내용도 있었다고요. 서연 씨,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박군은 여기 인턴 간호사예요. 제가 몸 상태가 유독 안 좋았던 야간 근무 때마다 약을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2번이나 겪고 나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눈빛이 그냥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형사는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받아 적고는 동료를 돌아봤습니다. 박군이라는 인턴 신상 정보 다시 확인하고 병원 기록과 대조해봐. 필요하면 바로 소환해.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제 며느리가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 때문에 죽을 뻔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경찰이 돌아간 후 저는 집에서 가져온 보온 도시락을 열어 서연이에게 밥을 몇 숟가락이라도 먹이려 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집에 들러 씻고 아이를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단둘이 남았죠. 아이는 몇 숟가락 뜨는가 싶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이 단순히 인턴 한 명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죠. 어머니, 몇 달 전에 제가 복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실려왔다가 계속 재발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고 타박했었죠. 사실 그때도 누군가 제 음식에 무언가를 넣었다고 의심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제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와 민준 씨에게 숨겼던 게 하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네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민준 씨가 해외 출장으로 2주 동안 집을 비웠던 때 기억하세요? 서연이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민준이는 항공권 문제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돌아왔었죠. 그동안 어떤 사람이 제게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욕설이었고 나중에는 길거리에서 찍힌 제 사진을 보내왔어요. 망상으로 취급받을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 문자들을 예전 휴대폰에 저장해뒀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공포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니. 그리고 그 사람은 저희 집 생활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언제 외출하는지, 언제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 심지어 제가 직접 밥을 하는 날과 배달 음식을 시키는 날까지 전부요. 그때부터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집에 접근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집안 사람을 의심하는 거니? 제가 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우리 집을 드나들었거나 우리 가족의 생활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이웃일 수도 있고 예전에 일했던 도우미, 아주머니나 아주 가까운 누군가일 수도 있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모든 것이 출구 없는 미로처럼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복 차림의 한 남자가 주위를 살피며 행정실 문틈으로 봉투 하나를 밀어넣고는 황급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직감적으로 저 사람은 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재빨리 걸어갔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았죠. 저기요. 방금 이상한 사람이 행정실 문틈으로 뭘 넣고 도망갔어요. 간호사는 깜짝 놀라 보안요원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보안요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꺼낸 것은 두툼한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돈다발과 함께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가족들이 다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행정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추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끔찍한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었고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돈 봉투와 협박 쪽지를 증거물로 수거하는 동안에도 복도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무력감, 공포,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제 나이, 60에 이런 끔찍한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독살당할 뻔했고 익명의 협박 문자에 이제는 대놓고 돈 봉투로 회유하려 들다니. 이건 단순한 병원 내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병원 측에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수사 중이니 안심하라고 했지만 누구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베개에 기댄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는 제가 방금 겪은 일을 듣고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고 있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정말 누구에게 원한 산 일 없니?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어머니. 하지만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 사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누구? 서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하기 전에 저를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남자가 있었어요.
예전에 일했던 회사 고객이었는데 처음에는 사업적인 관계로 시작됐죠. 그러다 제게 고백을 해왔고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저에게 접근하고 전화와 문자를 퍼부었어요. 결국 회사 상사분께 부탁해서야 겨우 그만두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늘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니? 강태식이요. 예전에 저희 동네 부동산 개발 회사 지사장이었는데 나중에는 의료 사업 쪽으로 투자 방향을 바꿨다고 들었어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태식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동네 회의에 다녀와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은 많지만 평판이 좋지 않은 사업가라고. 뒤가 구린 사업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아무도 실체를 알지 못했죠. 만약 그 사람이라면 저는 바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저 급하게 휴가 내고 오늘 밤 안으로 그리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보니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들 좀 잘 부탁드려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냐?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아무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엄마가 있고 민준이가 있고 법이 있어. 누구도 내 목숨을 위협할 순 없어. 서연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굳게 잡으며 기댔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복 차림에 땅딸막하고 머리를 짧게 깎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경찰 2명이 함께였죠. 낯이 익은 얼굴이었지만 제가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경찰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서류에서 언급된 인턴 간호사 박군입니다. 저희가 임의동행해서 모셔왔습니다. 저는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밤에 약을 가져다 주던 그 청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서연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 형사가 병원 복도 CCTV에서 캡처한 사진 몇 장을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군, 이 사진 속 인물 본인 맞습니까? 박군은 사진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접니다. 그럼 어젯밤 새벽 1시에 왜 3층에 올라갔는지 설명해 보시죠. 박군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아, 그게 전날 깜빡 잊고 온 휴대폰을 찾으러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당신이 나타났을 때 3층 CCTV가 꺼져 있었네요. 정말 우연일까요? 박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차례의 강도 높은 신문 끝에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협박을 받았어요. 도박으로 큰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빚을 다 갚아줄 테니 약을 바꿔치기해서 겁만 좀 주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인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와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꽉 잡았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형사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실명은 몰라요. 그냥 강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한 번은 명함에서 강태식이라는 이름을 본 것 같아요. 황금 시계를 차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녔어요. 일이 끝날 때마다 제 계좌로 현금을 보내줬고요. 저는 서연이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형사는 동료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박군을 추가 조사를 위해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병상 옆에 선 채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병원 직원까지 조종하며 제 며느리를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파고든다면 그는 과연 멈출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까요? 저녁 노을이 병원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을 권리는 없어. 그놈이 누구든 내가 반드시 세상에 그 죄를 드러낼 거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병상 옆 심박 측정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민준이는 밤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죠. 서연아, 괜찮아. 서연이는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당신 운이 좋다.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제 아들. 착하고 책임감 강하고 정이 많은 아이였죠.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일을 제게 전해 듣는 아들의 모습은 제가 평생 처음 보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맹세할게요. 저 이 일 끝까지 갈 거예요. 그놈이 누구든 절대 용서 못해요. 민준아, 진정해. 경찰이 수사 중이야. 네가 흥분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서연이랑 내 아내 뱃속의 아이야.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경찰이 저를 병원 행정실로 불렀습니다. 저를 만난 사람은 마르고 근엄한 인상의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앉으라고 권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박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식이라는 인물은 저희에게도 낯선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교활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죠. 저희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강태식에게 접근해서 그가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님은 교사 출신이시고 신망이 두터우시죠. 또 피해자의 시어머니이시기도 하고요. 만약 어머님께서 화해를 원하는 척하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면 그가 방심할지도 모릅니다. 팀장이 분석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그런 부류의 인간은 상대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며느리의 모습과 분노로 붉어진 아들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과 제 손주를 위해서라면 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인 김 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전에 기업인 협회에서 일했던 친구라 제게 아는 사람이 많았죠. 저는 안부를 묻는 척하며 강태식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유를 댔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죠. 강태식입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만나서 이 일을 매듭짓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좋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신도시 해바라기 카페에서 뵙죠. 전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저는 즉시 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복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아내는 소형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다는 고급 카페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강태식.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넘기고 짙은 향수를 뿌린 그는 작은 왕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신사적인 척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좋지 않은 일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난 일은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아요. 다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이가 당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절반은 맞추셨군요. 하지만 단순히 감정 문제만은 아닙니다. 당신 며느리가 제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망친 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유령 병원을 인수해서 돈 세탁을 하려던 걸 알아채고 위에 보고하는 바람에 제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서연이는 단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굴 죽일 생각까진 없었어요. 그냥 겁만 좀 주려고 했을 뿐인데 운이 좋은 줄 알라고 하세요. 저는 그를 노려보며 차갑게 한마디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도 계속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는 웃었습니다. 저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일하는 놈들은 모두 입이 무겁죠. 아무도 증거를 찾지 못할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지. 카페를 나오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제가 길모퉁이를 돌자 경찰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다가와 녹음 장비를 회수하며 성공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강태식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SNS에서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기업인이 카페에서 체포되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서연이는 제가 한 일을 전해 듣고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 정말 위험한데.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이니까, 누구도 내 딸을 해치게 둘 수 없으니까. 그날 밤 저는 걱정이 아닌 안도감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첫 번째 어둠을 헤쳐나왔습니다. 민준이는 병원 복도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이 아들의 지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죠. 저는 따뜻한 두유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셔라, 아가. 속 비우고 있으면 안 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식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제 생각만큼 아들을 후련하게 만들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또 다른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조차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의심이었죠. 어머니,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민준이는 등을 곧게 펴고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귀국하기 전에 서연이가 한밤중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울면서 누가 자기를 미행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한 번은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자물쇠가 누군가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이 있었대요. 도둑이 든 건 아니었지만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서연이는 혹시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경계하고 거리를 두었던 거겠죠.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시어머니인 저에게까지도요. 하지만 제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입원해 있는 동안 서연이는 왜 그토록 위험하게 쪽지를 침대, 시트 밑에 숨겼던 걸까? 그리고 그 쪽지에서 간호사는 대체 무엇을 읽었기에 비명을 지르며 경찰을 불렀던 걸까? 그 질문은 지난 며칠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저와 민준이를 과장실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과장 의사와 수간호사 그리고 사복 차림의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과장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수사 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강태식을 체포한 후 수사팀이 서연 씨가 숨겼던 쪽지의 필적을 대조했습니다. 서연 씨의 필적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민준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형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4개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의원이라는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의원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개인 의원을 의미하는 약어인 것 같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서연이 말고도 3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말인가요?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과거의 강태식의 불법 거래를 고발했거나 방해했던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과장 의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죠. 이런 일이 저희 병원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연 씨는 과거에 병원 외부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다른 과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겁니까?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저희가 깊이 개입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수간호사인 현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서연 씨는 정말 이상했어요. 제게 펜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죠. 제가 돌아왔을 때 서연 씨는 이미 그 쪽지를 시트 밑으로 밀어넣은 후였어요. 저는 무슨 사적인 메모인 줄 알고 건드리지 않았죠. 붕대를 갈다가 시트를 세게 당기는 바람에 쪽지가 떨어져서야 보게 된 거예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른 건 너무 충격받아서였어요. 그 명단에 제 이름도 있었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씨가 저를 구한 거예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도 제가 표적이 된 줄 몰랐을 거예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쪽지는 단순한 고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고 유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들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남긴 메시지였던 거죠. 민준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아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강태식 같은 인간이 편하게 살게 둘 수 없어요. 과거 기록까지 전부 다 뒤져서라도 그 누구와 맞서게 되더라도 끝까지 갈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와 저는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몇 시간 전에 깨어났지만 말이 거의 없었죠.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다 들었다. 네가 침대 밑에 숨겼던 쪽지 이야기 말이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참 똑똑한 아이야.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이는 창백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무도 구하지 못할까봐. 하지만 넌 해냈어. 현숙 씨도 경고를 받았고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잖니.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서연아.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서연이의 눈빛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어머니를 오해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남은 응어리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오직 용서와 모성애의 눈물만이 흐르고 있었죠. 창밖으로 나무십 사이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와 마치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이후 서연이는 눈에 띄게 기운을 차렸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아내 곁을 지켰죠. 저는 여전히 매일 죽과 수프를 끓여 병원으로 날랐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오, 제가 서연이에게 오렌지를 까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렸죠. 아들은 발신번호를 확인하더니 급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통화 내내 아들의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5분 후 아들은 병실로 돌아와 저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내,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저는 오렌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니?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이가 적었던 나머지 3명의 이름이 모두 실존 인물로 확인됐대요. 3사람 모두 과거에 강태식의 의료 비리를 고발했던 사람들이래요. 약값 부풀리기, 강제 전원, 서류 조작까지.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3사람 모두 지난 2년 사이에 실종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실종이라고, 네. 가족들은 모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명백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단순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대요. 이제야 이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오래전부터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낯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설마 제 직속 상관이었던 병원 의사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 우리가 더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CCTV를 재검토하고 실종 사건 기록을 다시 열람하고 있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3명 중에 서연이 대학 동창이 있었어. 이름은 김민지, 강태식을 처음으로 고발했던 사람이야. 민지는 작년 말에 실종됐어. 서연이는 마치 뺨을 맞은 사람처럼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죠. 민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한 번은 제게 전화해서 협박당하고 있다고 탄원서 쓰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써주긴 했는데 결국 제출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무서워서 친구를 외면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결국 어둠 속에서 거대한 권력과 홀로 싸워야 했던 젊은 여성이었을 뿐입니다. 민준이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살아남아서 용감하게 그 명단을 적어줬기 때문에 이제라도 단서를 찾을 희망이 생긴 거야. 다음 날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를 드나드는 강태식의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민준이는 수색 현장에 동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병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1시간, 그리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아들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창고 지하에 작은 지하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유골함 4개를 발견했어요. 4명의 이름, 민지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범인이 개인 소지품과 서류들을 태운 흔적도 발견됐대요. 아마 지난 몇 년간
그곳을 증거인멸 장소로 사용한 것 같아요. 서연이가 아니었다면 모든 게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니.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 서연이도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명단에 5번째 이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3일 후 강태식이 3가지 중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병원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신문에는 수갑을 찬 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윤리를 송두리째 파괴한 자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서연이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있을 때 아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그날 제가 목숨 걸고 그 쪽지를 침대 밑에 숨기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며칠간 짊어졌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이상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달라졌을 수도 있지. 더 끔찍해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엄마는 믿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내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 거야. 서연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해지면 다시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요. 이 병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료계에 남고 싶어요. 두려움 때문에 제가 꿈꿔왔던 직업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며느리와 평생 함께하겠다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용기란 단순히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내하고 극복하는 것임을 가르쳐준 이 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강태식이 정식으로 구속된 후 병원 안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린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공포 속에서 수군거렸죠. 의료계의 거목으로 여겨지던 인물이 그렇게 끔찍한 사건들에 연루되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침묵을 강요당했던 많은 직원들이 이제야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3주간의 치료 끝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수술 부위는 여전히 아팠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안정되어 보였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였습니다. 민준이는 약을 타러 잠시 자리를 비웠고 저는 뜨거운 죽을 사러 병원 식당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서연이 혼자 남아 있었죠. 아이의 말에 따르면 그때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수술 후 경과 확인차 몇 가지 질문하러 왔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을 돌봤던 의료진 중에 저런 얼굴은 없었기에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서류철과 이름표를 보고는 크게 경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낯선 여자는 자리에 앉아 서류에 무언가를 끄적이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명단 원본은 아직 가지고 있나요? 서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원본이요? 고발 명단 말이에요. 병상 밑에 숨겼던 건 사본이고 원본은 누구에게 줬죠? 여자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서연이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여자는 아이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이가 소리를 지르려던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짜 간호사와 함께 죽 쟁반을 든 제가 들어온 것이죠. 여자는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나 나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더 빨랐습니다. 잠깐만요. 누구신데 환자 병실에 함부로 들어오세요. 어느 과 소속이시죠? 여자는 뿌리치고 도망가려 했지만 복도에 있던 보안 요원에게 즉시 제압당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행정실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서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손목이 붉게 부어오른 것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도 돌아왔고 자초지종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는 제가 고발장을 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원본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마치 배우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요. 민준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강태식 혼자만이 아니었어. 배우 세력이 있고 그들은 아직 멈추지 않은 거야.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병원 직원을 사칭한 여자는 강태식과 같은 과에서 일했던 전직 간호사였고 1년여 전에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과거 진료기록부 위조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혼자서 이 모든 시스템을 조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서류를 위조하고 흔적을 지우고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제거할 공범들이 필요했던 거죠. 조사가 끝난 후 민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주모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누굴 생각하는 거니? 더 높은 직급의 누군가겠죠. 수년간 강태식을 비호해주고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을 만큼 힘있는 사람이요. 바로 그때 서연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 번 나타났던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쓰러지기 전날 약재실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었어요. 그때 제가 약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강태식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처리해. 저야 때문에 나까지 휘말리게 하지 말고. 저와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이제야 해. 그때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정신도 없었고 다른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급하게 가봐야 했거든요. 그리고는 바로 쓰러져서 응급실에서 깨어났잖아요. 민준이는 즉시 그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정보는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들은 강태식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이 병원의 부원장 이학수라는 인물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잘못 처방된 약물 기록과 과거에 묵살되었던 고발 사건 서류들에서 모두 이학수의 서명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정원의 국화 향기를 실어날랐죠. 저는 진실과 함께 묻혀야 했던 젊은 여성 민지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서연이가 운 좋게 살아남지 못했다면 제 며느리도 그 다음 희생자가 되었을까요?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 일이 다 끝나면 아내 데리고 잠시 시골에 내려가서 쉬게 해주고 싶어요. 이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라. 하지만 이 부원장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놈이 또 있을까봐 걱정이다. 바로 그때 서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아이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태식을 감옥에 보냈다고 끝난 줄 알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 내가 그리로 가고 있거든.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와 민준이, 서연이는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보안요원이 있기는 했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저희는 그 전화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서연이의 병실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병원이 깊은 정적에 잠겼을 때였습니다. 문 쪽에서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는 아주 익숙한 듯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왼손에는 휴대폰이, 오른손에는 희미한 불빛 아래 은색으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단도처럼 보였죠.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너무 놀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손을 뻗어 민준이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무전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팀 307호 주변 다시 확인. 이상 신호 감지됨. 검은 옷의 남자는 그 소리에 움찔하더니 안으로 더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민준이가 뒤따라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보안요원, 침입자다. 저놈 잡아. 병원 복도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복도 양 끝에서 보안요원 2명이 앞을 가로막자 남자는 창문으로 뛰어내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보안요원에게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쓰러져 제압당했죠. 곧바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20cm 길이의 단도와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휴대폰, 그리고 서연이의 병실 호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오늘 우리 가족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쳤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저희 가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체포된 남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신원은 모르며 카페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착수금을 받고 강태식과 관련된 자료를 회수하고 필요하다면 서연이라는 여자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고용주는 대포폰을 사용해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죠. 이 사실은 부원장 이학수 역시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이학수 부원장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사무실을 급습하여 개인 컴퓨터와 비밀 서류들을 압수했죠. 경찰에 따르면 그는 검사 결과 조작, 약값 부풀리기, 심지어 과거 몇 건의 의문스러운 사망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그 소식을 듣고 넋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부원장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장 믿었던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마다 그분께 진료를 받았죠. 늘 다정하고 헌신적인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속에 독사를 품고 있었을 줄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측은 서연이의 병실 문 앞에 보안요원 2명을 상주시켰습니다. 저는 여전히 며느리 곁에서 잠을 청했고 민준이는 긴 의자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쯤 제가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서연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생각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뭐가 생각났다는 거니? 제가 약제실에서 쓰러졌을 때 이 부원장님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몇 마디밖에 못 들었지만 15일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윗선에서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즉시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아들은 서연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그쳐 물었습니다. 확실해.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목소리는 예전에 15권 당국과 병원이 함께하는 회의에서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이번에는 명확했습니다. 강태식과 이학수의 뒤를 봐주던 사람은 더 높은 곳, 아마도 15권 당국의 간부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이 내용을 추가 진술서로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3단계, 즉 지역 의료계 최고위층과 연관된 비리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연이를 지켜야 한다. 아이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오해가 있었든 이제 이 아이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가 다시는 누구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게. 약속한다.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는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침입 시도 이후 병원의 보안은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해졌습니다. 서연이의 병실 앞에는 특별보호구역이라는 팻말까지 붙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모든 방어벽을 뚫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며느리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는 눈에 띄게 말랐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죠. 제 며느리는 이제 온 가족을 거대한 악과의 싸움으로 이끄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노란색 서류철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목소리를 기억하는 시보건당국회의 참석자 명단이에요. 서연이는 서류철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장애에 이르렀을 때 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해요. 민준이가 따라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보건당국 기획재정팀장 이호준.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확실하니? 서연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부원장이 저에게 서류를 넘기라고 압박할 때 바로 이 사람이 전화했어요.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 윗선에서 이미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니 일이 틀어지면 당신이나 나나 둘 다 끝장이다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단위의 비리가 확실해. 이제 증거만 찾으면 돼. 저는 침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15권 당국의 팀장을 상대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는 이호준 팀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 형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이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망설이던 형사는 모든 정황을 듣고 난 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철을 꺼내 민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도 이 팀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몇 의료 프로젝트 서류에서 예산을 부풀린 정황이 포착됐는데 시기적으로 이 부원장이 조사를 받던 때와 일치합니다. 아내분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가족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추악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가 민준이와 함께 서연이에게 먹일 영양죽을 사러 나갔을 때 누군가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색 옷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저희 모자를 집요하게 따라오고 있었죠. 저는 민준이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따라와. 민준이는 길가 상점의 유리창을 통해 뒤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데리고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남자도 따라 들어왔지만 몇 걸음 못 가 사복 경찰 2명에게 앞뒤로 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혼자 병원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놈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체포된 남자는 신분증도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서 미처 삭제하지 못한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더 이상 협박은 필요 없다. 저야가 계속 입을 열면 이한대로 처리해. 이 소식을 들은 서연이는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민준 씨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무서워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다독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은 거야. 엄마는 무섭지 않다. 네가 여기서 포기하는 게 더 무서울 뿐이야. 민준이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넌 혼자가 아니야. 어머니도 있고 나도 있어. 그리고 경찰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 주 주말 경찰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우리 세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학수 부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가 소파 틈에 숨겨진 USB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부원장과 이 팀장이라는 남성의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분께서 지목한 인물과 일치합니다. 녹음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40분이 넘는 통화 녹음입니다. 내용은 서류 조작, 의약품 계약 합리화, 그리고 제약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 USB에 이 부원장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로부터 선물 가방을 받는 몰래카메라 영상도 들어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서연이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벌집을 건드린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은 시 의료계의 약값 부풀리기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팀장 이호준을 포함한 15건 당국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죠. 저는 신문을 읽으며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기댄 채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의가 오고 있는 걸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을 뿐이었죠. 길고 어두웠던 폭풍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바로 그때가 마지막 비밀이 드러나기 직전에 가장 깊은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며느리 서연이가 부패한 거대 시스템 전체를 빛으로 끌어낼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한때는 며느리에게 까다롭고 냉정했던 시어머니인 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순간에 아이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이호준 팀장이 소환되던 날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의료계 뒤흔든 약값 비리, 15건 당국 재정팀장, 부패 혐의 연루, 권력과 업체의 검은 유착, 마침내 드러나나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서연이가 일하던 병원은 특별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실 안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며느리 무사한 꼴 보고 싶으면 당장 입 닥쳐.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알 거 다 알았으면 조용히 있어. 아니면 병원 CCTV나 잘 확인해봐. 오늘 밤부터 시작될 테니 또.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민준이에게 전화해 경찰의 보안 강화를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협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밤 병원 중앙관제실에 침입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보안 요원에게 발각되어 아무것도 파괴하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했죠. 저는 그 소식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서연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저는 아이가 자기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그들이 제가 아직 무언가를 기억하고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안 된다. 제가 아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물러설 수 없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야 한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악은 단순히 몇몇 개인이 아니야. 거대한 시스템이지. 여기서 물러서면 우린 죽는다. 그때 민준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특별수사팀 팀장님이세요. 남자는 자리에 앉아 수첩을 펴고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원장에게 서류 전달을 강요받았을 때 상세한 일지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 개인 수첩에 적어서 집 책상 서랍에 숨겨뒀어요. 병원으로 실려올 때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짙은 남색 수첩 말이니 표지에 노란 국화 그림이 있는 거? 네, 맞아요. 저는 즉시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수첩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시간 후 수첩은 병원으로 전달되었고 저희는 그것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팀장은 몇 장 넘겨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간, 장소, 통화 내용, 심지어 계약서 번호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군요. 네, 나중에 기억이 흐려질까봐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적어뒀어요. 남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료는 그 어떤 증언보다 값집니다. 모든 혐의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수사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서연이는 공식적으로 의료계 부패 사건의 특별 핵심 증인으로 지정되었죠. 저는 모든 것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준이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왜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방금 응급실로 실려가셨는데 상태가 아주 위중하시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가시는 민준이 아버지가 서연이의 일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분이 저희는 급히 택시를 타고 시아버지께서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온몸에 멍이 든 채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신 아버님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뇌 손상이 심각하여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겁이 없나? 온 가족이 죽어 없어져야 정신을 차리겠나 보지. 저는 경악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돌아가 시아버지의 소식을 전했을 때 아이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모두가 위험해졌어요. 차라리 제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날 텐데요. 아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악한 건 저놈들이지. 죽을 생각 따위는 하지 마라. 네가 무너지면 누가 저들을 빛으로 끌어내겠니? 서연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에는 다시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 물러서지 않을게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는 제게 친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평온했던 날들은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거대한 어둠이 우리 가족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맹세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며느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우리 가족은 출구 없는 어둠의 소용돌이에 갇힌 듯 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며느리는 병상에 누워있고 시아버지는 생사를 오갔습니다. 저 역시 끊임없이 익명의 협박 전화에 시달렸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오늘 아침 시아버지 병상 곁에 앉아 있을 때 제 휴대폰으로 새로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봐.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이 바로 당신을 팔아넘기고 있으니 증거를 원하면 오늘 밤 8시 진흥로 47번지 203호 원룸으로 와. 저는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함정일 거예요. 어머니,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는 않겠. 하지만 사람을 보내서 지켜보게는 해야지. 그날 밤 9시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사 친구의 전화였죠. 어머님, 확인했습니다. 203호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서현시 병동의 수간호사 김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김 간호사? 지난 시간 동안 서연이를 가장 살뜰히 챙겨주던, 제가 피곤할 때면 대신 밤을 새워주겠다던 바로 그 사람이. 민준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놈들이 안에 사람까지 심어놨었군.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몰래 추적해보니 그녀가 출처 불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김 간호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서연이의 서랍을 몰래 뒤지는 CCTV 영상과 거액의 입금 내역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백했습니다. 남편 도박빚 때문에 협박을 받았어요. 서연 씨의 기록을 잘 살피고 수상한 점을 보고하면 빚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돈을 거절했지만 무서워서 결국 받고 말았어요. 경찰의 계속된 수사 끝에 그녀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상생의료의 대표 박상민. 그는 이학수 부원장의 처남이었습니다. 중요한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서연이를 돌아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의심했던 게 맞았어요. 이 부원장 지시로 제가 결제했던 계약서들이 전부 상생의료 것이었어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부원장은 그냥 중간책이고 진짜 몸통은 박상민 대표, 그리고 그 뒤에 더 큰 배우가 있다는 거군.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 계단에서 쓰러진 날 발을 헛디딘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밀었어요. 그리고 그 전날 15억 원 당국 국장님의 비서인 최 실장님이 박상민 대표와 병원 식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경악했습니다. 최 실장님, 그럴 리가. 그분은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이시고 서연이가 처음 입사할 때 추천해 주신 분인데 함부로 단정할 순 없지만 그분이 가장 큰 연결고리일 수도 있어. 저희는 이 모든 추론을 즉시 수사팀에 알렸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최 실장을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인자한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생의료와 병원들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겼고 서연이가 진실에 다가서자 사람을 고용해 미행하고 협박하며 심지어 살인까지 계획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하고 조직적인 의료기기 비리 사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제 며느리 서연이는 모든 진실을 밝히는 핵심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정의의 빛은 마침내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며느리를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쌀쌀한 초가을 아침 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은 며느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편견을 가졌던 그 아이가 이제는 우리 가족을 거대한 부패의 늪에서 구해낸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과 경찰뿐 아니라 부실한 의료기기로 피해를 본 수많은 가족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피고인석에는 고개를 숙인 박상민 대표와 김 간호사, 그리고 우리가 가족처럼 믿었던 최 실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질 때마다 권력과 돈의 추악한 결탁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서연이가 제출한 일지와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음이 멀번이나 강조되었죠. 검사가 논고를 마치려던 순간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 한 달 전 퇴임한 시 보건 당국 국장님이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특별 증인을 추가로 신청합니다. 전 국장님께서 자진하여 수사에 협조하셨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리, 계약 승인 과정에 대한 극비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증거들은 이 사건의 최종 배후에 있는 인물, 전직 시장이었던 이태영의 역할을 명확히 입증할 것입니다. 법정은 얼어붙었습니다. TV에서 청렴한 지도자로 칭송받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전 국장님은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맞서는 젊은 간호사의 용기를 보고 더 이상 양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의 지시를 받아 상생의료에 특혜를 주었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보관해온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충격적인 증언 이후 재판부는 수사 확대를 위해 휴정을 선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엄마가 미안하다. 널 너무 오해했어. 아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가장 힘들 때 제 곁에서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전 오늘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 저는 아버님께서 남기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갈색 수첩이 있었죠. 평생을 정직한 의사로 사셨던 시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언젠가 이 의료계가 돈과 권력에 잠식되는 날이 온다면 기억하거라. 정의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저는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비록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개 숙이지 않는 한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10월, 마침내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정의는 승리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증인석에 차분히 앉아 있었죠. 망치가 울리고 재판장의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상민 대표, 징역 20년, 이학수 부원장, 징역 12년, 김 간호사, 징역 5년, 최 실장 징역 15년, 그리고 전 시장 이태영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자 전원은 파면 조치되었죠. 선고가 내려지자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딸, 네가 해냈어.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법정 안에서는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맨날 서연이 미워했던 거 생각나네. 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틀렸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입원했을 때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가 아픈 척하면서 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엄마는 아마 기절했을 거다. 제가 농담을 건넸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아버님의 낡은 수첩을 서연이에게 건넸습니다. 네가 간직하거라. 이제 이 수첩의 주인은 너다. 서연이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무엇보다 자기 양심에 떳떳해야 한다. 한 달 후 서연이는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시보건 당국에 신설된 의료 비리 특별 감사팀의 최연소 팀원으로서 말이죠. 그녀의 이름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따뜻한 불빛 아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밥그릇에 찌개를 듬뿍 퍼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딸 좋아하는 걸로 끓였어.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민준이가 아내의 그릇에 반찬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내, 오늘 또 영웅 됐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영웅에게는 망토가 필요한 게 아니란다. 용기만 있으면 되지. 뜰에는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정의와 양심을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때 고루하고 편견에 가득 찼던 시어머니였던 저는 제 인생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부 알기 전까지는 결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숨막히는 진실 공방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신뢰와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편견을 내려놓는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어려운 관계도 피를 나눈 사이보다 더 끈끈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어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거대한 벽도 허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선한 가치를 퍼뜨리고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